오늘은 제가 또 로봇 관련주를 또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SBB테크를 강조를 드리면서 이렇게 힘든 시장에도 따상을 또 기록을 했었는데, 자 가만 보니까 또 한번 우리가 따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로봇 관련주가 또 상장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로봇이 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기본적으로 코로나와 인플레이션 흐름이 좀 겹치면서 사람들이 비대면 수요가 많아졌고, 전 세계가 구조적으로 고령화, 저출산 흐름이 좀 겹쳐지면서 일감은 계속 늘어나는데 일손이 좀 부족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인건비도 높아졌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 지금과 같이 경기 침체 국면으로 빠지는 상황에서 인건비를 다 충당하기에는 좀 부담이 됐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로봇에 대한 투자가 국가 주도뿐만 아니라 지금 대기업 위주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기업들이 로봇을 채택하는 게 선택이었는데 요즘은 거의 필수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필수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로봇이 심지어는 최근에 이 가격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싸진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안이 되면서 계속해서 빠르게 커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게 로봇을 채택을 하면서 각 기업들이 이 생산성에 대한 효율은 극대화가 되고 있으면서 오히려 원가 절감에 대한 부분과 또 이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제휴율이 떨어지는 것까지 혜택을 받고 있다. 그래서 기업들이 로봇을 쓰는 게 이제는 사실 안 쓰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기업들이 로봇을 많이 쓰는데 과연 어떠한 로봇을 또 특히나 많이 쓰고 있느냐? 기존에는요 산업용 로봇을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 산업용 로봇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협동 로봇을 많이 쓰고 있는데, 자, 이 협동 로봇의 장점이 뭐냐면 기존 산업용 로봇에 대비해서 낮은 비용과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당 1억 원 이상을 상회하던 전통 산업용 로봇에 비해 2~3천만 원 수준의 협동 로봇이기 때문에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스마트 제조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 것뿐만 아니라 외부 변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하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된 최적화 자동화를 구현하는 데 보다 유용하다는 장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협동 로봇이 뭔데요? 협동 로봇은요 안전 펜스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이 인간과 로봇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작업하는 협동 운영의 조건을 충족하는 산업용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기존의 로봇은 내가 입력값 하나만 입력해 놓으면 알아서 계속 이 물건 여기로 옮기고 계속 이제 무한 반복 작업을 하는 게 그냥 일반 산업용 로봇이었는데, 요거를 좀 더 내가 커스터마이징해서 내가 필요한 순간순간 때마다 인간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끔 만든 게 협동 로봇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협동 로봇은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사람과 물리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활동 분야도 점점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빙이라든지 안내, 청소 등 서비스업의 다양한 분야에 협동 로봇의 활동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요즘은 치킨집이나 뭐 피자집 아니면 카페를 가더라도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주거나 닭을 튀겨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러한 로봇들이 다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협동 로봇 시장이 사실 본격적으로 성장을 막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또 각별히 주목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실제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이 작년 기준으로 12억 1,400만 달러 규모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6년간 연평균 43% 정도씩 성장을 할 전망으로 27년에는 105억 3,600만 달러 규모로 약 10배 가까이 성장을 할 전망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5, 6년간 10배의 성장 전망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별히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죠. 현재는 이 시장이 워낙 좀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글로벌 대다수의 기업들이 막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 시장의 1위는 테러나인의 자회사인 유니버설 로봇입니다. 이 기업이 시장 점유율 17%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요. 국내의 경우에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글로벌 탑5이자 국내 1위 협동 로봇인데요. 두산 로보틱스 이외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뉴로메카라는 기업이 협동 로봇의 국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이 바로 이 뉴로메카라는 기업인데요. 뉴로메카는 13년에 설립된 협동 로봇 전문 제조 기업으로 대표이사가 박종훈 대표인데 30년 업계 경력을 보유한 로봇 동역학 및 제어 분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의 또 기술력을 갖고 있고 경험을 갖고 있는 대표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죠. 그리고 제가 이 뉴로메카라는 기업이 차세대 로봇 대장주가 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싶은
좀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올해 반기 기준 매출액이 협동 로봇이 55%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 중에 협동 로봇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 협동 로봇 시장이 커져감에 따라 또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대표적인 기업이겠다 좀 싶었고, 그 다음에 이 뉴르메카는 이 그냥 일반적으로 로봇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협동 로봇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하드웨어만이 아닌 안전 교시 확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 플랫폼 제품으로 경쟁 제조사와 좀 차별화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점을 기반으로 국내 중소 제조 기업의 생산 라인 자동화 구축을 많이 해 나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최근 또 F&B 분야의 진출이 활발한데, F&B가 뭐냐면 푸드 앤 베버리지,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거나 음료를 만드는 사업체에서 이 뉴르메카의 로봇을 많이 지금 채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교촌치킨 1차 치킨 조리 로봇을 또 이 뉴르메카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자 업체 중에서는 또 고피자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고피자에서도 공급을 지금 한 상황이고, 현재 뭐 고속도로 휴게소, 코레일 역사 등의 일부 사이트에 협동 로봇의 공급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바로 뉴르메카입니다. 사실 우리 PD님도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내가 식당에 갔는데 서빙을 로봇이 해주고, 그 다음에 카페에서 커피를 또 로봇이 만들어주고, 이런 경험들을 좀 해보셨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뉴르메카가 또 앞장서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이 협동 로봇을 채택을 하는 데에 따라서 앞으로 또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게 또 뉴르메카라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뭐가 또 있냐면, 기존의 이 핵심 부품을 내재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핵심 부품인 여러분들 알고 있는 모터, 감속기와 같은 대표적인 하드웨어를 자체적으로 만들어내게 된다면, 지금 로봇을 하나를 만들어내는 단가 대비했을 때 내년에는 16%, 내후년에는 36%까지 원가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 앞으로 로봇을 점점 많이 만들어 팔게 될 텐데, 그 많이 만들어 팔게 될 때 있어서의 영업이익률을 높일 수 있을 만한 지금 모멘텀을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다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과 사실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로봇이 우리의 생활에 진짜 녹아들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로봇의 단가도 싸지고 기술 개발도 많이 되면서 실질적인 효용성이 굉장히 높아지자 여기저기에서 사실 로봇을 채택하는 곳들이 많아지면서 이미 로봇은 우리의 일상 속에 녹아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에 있어서 협동 로봇이 또 선두주자가 되고 있는데, 그 협동 로봇의 대표적으로 국내에 또 탑3 업체에 드는 게 뉴르메카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가 된다. 기존 산업용 로봇 대비해서 또 협동 로봇이 쓰기 좋은 게 또 뭐가 있냐면요, 특히나 이 뉴르메카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자동화 솔루션을 또 확보했다라는 것인데, 이 자동화 솔루션은 유사한 카테고리의 공정들이 협동 로봇을 중심으로 쉽게 자동화할 수 있도록 자사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직관적으로 구현시키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을 쓸 때 있어서 처음부터 막 어려운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레시피만 딱 간단하게 입력을 해서 소프트웨어가 로봇을 자동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작법이 아무래도 쉽고, 그 다음에 템플릿도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협동 로봇을 많이 쓰려고 하는 F&B 분야에서 더욱더 지금 효용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게 뉴르메카 로봇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뉴르메카가 이번에 새롭게 또 상장 예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청약 일시가 10월 26일에서 27일 날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공모가 밴드가 14,000원에서 16,900원 정도 선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수요 예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공모가 밴드 상당 가격대와 함께 경쟁률이 1000대 1 이상 나온다면은 SBB테크 이후로 추가적으로 따상을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좀 싶은 게, 예상 시총이 지금 1,500억에서 1,800억 정도로 2,000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현재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시장이 안 좋은 만큼 현재 중소형 공모주, 특히나 시총 2,000억 미만의 중소형주 공모주 쪽으로 시장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일단 한 발 물러서서 공모주 청약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면서 최근 계속 공모주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만큼 이번 뉴르메카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라. 특히 구주 매출이 없고 전부 다 100% 신주 모집이기 때문에 기존 물량이 한 번에 나오는 그런 리스크도 크지 않고요. 이 적정 주가를 비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대표적인 비교군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었냐면 라온테크, 아지넥스텍, 코인테크, 사믹THK 기업이었는데, 이 기업들의 평균 올해 PER 값이 한 20배 정도에서 40배 정도 범위였는데요. 이 기업의 올해 PER 기준을 보자면 한
15배, 17배, 8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산정되었던 기업들에 비해서도 한 크게 30%에서 많게는 45% 정도 지금 할인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 사실 이 기업의 주된 사업부 자체가 일반적인 로봇 부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협동 로봇을 만들고 그다음에 협동 로봇 관련된 자동화 솔루션까지 만든 업체이기 때문에 비교군 자체가 좀 다른 업체랑 비교를 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기업들과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었나 좀 싶긴 하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업이 PER이 한 50배 이상이기 때문에 그와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더 공모가가 좀 높게 산정이 됐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이 기업이 지금 적정 주가 대비 굉장히 지금 저렴한 가격대에서 공모에 시작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흑자 전환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술력도 이 기업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과 다이렉트로 비교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무리가 따르겠지만 어느 정도 앞으로의 성장성이 큰 협동 로봇에 있어서 대표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 매출 비중도 5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면서 지금 계속해서 고객사를 늘리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을 바라봤을 때는 충분히 기대를 걸어볼 만한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역사상 정말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자금이 무려 10년간 계속해서 투자가 되는 역대급 대형 호재가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고 있고 좀 사실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는 주식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그와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좀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인 IRA입니다. 사실 저가 좀 예전부터 많이 얘기를 드리긴 했었어서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얼마나 또 중요한 건지는 다들 좀 간과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금 좀 강조를 드립니다. IRA를 통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좀 열리게 되냐면 이번 IRA로 미국의 재생에너지 시장이 무려 10년 이상 보조금을 받는 것이 확정이 된 부분인데요. 이게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단지 개발을 지원하는 새 공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에게도 생산량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심지어는 증설 시에도 연방정부 및 주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10년 동안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지금 유럽연합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맞습니다. 러시아에게 기존에 수입하던 에너지원을 수입을 점진적으로 중단을 하면서 자체적인 에너지 굴기를 확보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에 400조를 투자를 한다라고 그러겠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미국 또한 마찬가지로 이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추가적인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10년 동안의 보조금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법안이 특히나 우리나라 업체에 또 수혜를 주게 되는데 왜 그러냐? 아무래도 이 미국의 현재 상황은 탈중국화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하는 입장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기존에 의존도가 높았었던 중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2차 전지와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특히나 태양광 쪽에서의 우리나라 기회가 좀 열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최근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강하게 뿜어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주식이 있죠. 첫 번째가 2차 전지, 대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케미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대표적으로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IRA 법안에 대한 의구심을 좀 품고 계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바로 다가오는 11월 8일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중간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 중간선거가 굉장히 또 중요한 게 현재 미국의 집권을 대통령, 상원, 하원 다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블루웨이브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근 점점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게 이 하원에서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이 집권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지금 현재 80% 이상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민주당에서 정책적으로 법안을 집행을 했던 이 IRA 인플레 감축법 법안이 이번 하원에서 공화당이 집권을 하게 됐을 때 그 법안이 진행이 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지 않겠냐, 계속해서 가로막지 않겠냐. 그러면 법안은 통과됐다 하더라도 이러한 공화당의 반대에 의해서 계속해서 법안이 실질적인 실행되는 게 좀 지연되고 오히려 막히는 결과로 초래가 돼서 오히려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주식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건데요. 사실 미국 법안의 통과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번 IRA 법안에
대폭적인 변경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은요,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하원에서 패스를 시켜주고 상원에서 그거를 다시 검토한 다음에 패스를 시켜주고 마지막 최종 대통령의 서명이 있어야 법안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미 대통령의 서명까지 완료된 법안을 하원에서 반대하는 의견을 다시금 위로 올렸을 때 상원에서 그를 승인을 안 하고 대통령이 최종 서명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제지가 되기에는 현실적인 벽이 너무 높다. 자, 과거 보면 오바마 정권 때 재생에너지 쪽으로의 5년간의 보조금을 집행을 했었는데 그 다음 집권했었던 트럼프 정권이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에 굉장히 불만을 갖고 비관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었던 트럼프 정권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트럼프 정권이 집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공화당은 5년간의 재생에너지 보조금 연장에 대해서 반대 입법을 따로 하지 않았었어요. 왜 그러냐? 미국의 경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업들 입장에서 그러한 입법을 믿고 투자를 한 게 있는데 2년마다 진행되는 그런 주요 선거에서 이게 자꾸 바뀐다면은 기업들이 과연 뭘 믿고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 신뢰가 기반이 되어 있는 경제 시스템이 무너질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최악의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소송금까지 나올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번 IRA는 특히나 10년간의 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라고 통과시킨 법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번 중간선거 이후로 깨지거나 하는 리스크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화당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풍력과 태양광 일자리가 더 많고 그러한 지원 정책을 더 필요로 하는 시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그러한 공화당 위원들이 이번 IRA 보조금을 천문학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굳이 마다할 좀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가 약 50만 개 가까이 되는데 IRA 법안 통과 이후로 일자리가 100만 개 가까이 거의 2배가량 늘어날 수 있는 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현재 시장에서 일자리 창출을 어려워하고 있는 미국에서 이번 IRA 법안에 대한 패스 움직임을 굳이 방해할 이유는 전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런 IRA 법안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국내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대표적인 기업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태양광 쪽에서는 하나솔루션이 최대 수혜주죠. 특히 이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1.7GW의 태양광 모듈 생산 능력을 무려 3.1GW로 약 2배가량 확대하는 투자를 시작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OCI 같은 경우 텍사스 모듈 공장을 200MW에서 1GW로 증설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풍력 같은 경우는 CS 윈드라는 기업이 있는데 기존 5GW 풍력 타워 공장을 보유한 CS 윈드는 단계적으로 추가 증설을 하는 것을 콜로라도 푸에볼로시와 논의 중이라고 하니 이런 부분들이 논의 이후에 실질적인 투자가 집행이 된다라고 본다면 장기적으로 충분히 IRA 법안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탈세계화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IRA 법안으로 인한 보조금 지원이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기업을 계속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중요한 이슈가 하나 나온 게 애플이 공급업체들에게 기존의 RE100 요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탈탄소를 2030년까지 달성하라고 공지한 건데요. 이게 또 중요한 게 공급업체들 같은 경우 탄소 배출에 대한 감축 방안을 보고를 하고 애플은 이를 추적해서 연간 감축량에 대해 검사를 받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실상의 강제 의무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이 애플과 같은 해외 고객사들의 압박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RE100에 추가적으로 가입할 상황이 계속 놓여지게 되겠다라는 거죠. RE100이 뭐죠? 기업들이 쓰는 이 전기 에너지를 다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쓰는 양이 점점 많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의 작년 말 기준 국내 풍력 태양광 설치량이 22.4GW에 불과한데 이는 삼성전자 기업 하나 정도의 RE100 달성이 가능한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기업들은 내가 재생에너지를 쓰려고 포부를 밝혀놨어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풍력 태양광으로서 전기를 쓰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종합을 하자면 재생에너지 산업은요, 미국 그 다음에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까지도 시대적으로 거의 역대급 규모의 투자를 계속해서 집행하면서 커져갈 수 있을 만한 대표 성장 산업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 중에서 또 대표 기업들이 앞으로 크게 또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생에너지만큼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서, 그리고 가뜩이나 힘든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대표 산업이라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 안에서 좋은 투자 기회를 찾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정부가 50조 정도의 유동성을 다시 공급을 해줘서 채권 시장에 대한 매입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최근에 영국이 했던 정책하고 큰 차이가 없죠. 미국도 지금 이 채권 바이백이라는 정책을 검토 중이다라고 해서 채권 시장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거는 영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권 시장이라는 게 단순히 국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그것이 한국 내에서는 이 기업들의 채권 조달에 대해서 엄청난 리스크가 생겼다. 그럼 왜 이 채권 조달에 대한 리스크가 생겼느냐?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가 아직 상승할 밴드가 많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미국의 중앙은행의 금리가 3.5% 중반 이상이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4.5%에서 5% 정도 때까지 1% 이상의, 최소 1% 이상의 금리 이상이 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금리가 1% 오르면 국채금리도 당연히 더 오를 테고, 거기에 따라서 회사채 금리도 더 오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채권이라는 회사채는 일반적인 개인들이 거래하는 비용보다는 당연히 기관 혹은 연기금, 이런 굵직굵직한 자금을 운용하는 곳에서 거래를 하는데 한두 푼으로 거래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내년에도, 올해 말에도 내년에도 금리가 훨씬 더 많이 오를 것이 너무나 뻔한 상황인데, 굳이 지금 너네가 기금 기준으로 발행한 채권금 이자를 우리가 받을 생각으로 거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개념으로 거래를 안 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연동되는 게, 이미 앞에서 기관과 연기금 수많은 이 채권을 투자한 기업들이 대규모 손실을 본 상태입니다. 이미 손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추가적인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미 장부를 마감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추가적인 거래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 두 번째는 이미 채권 시장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를 들자면 레고랜드 사태 때문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건 어떤 트리거의 역할만 된 거죠. 지금 이슈가 많이 되는 게 강원도에 있는 이 레고랜드가 사실상 이제 파산하니 마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 이유가 뭐냐면, 원래 레고랜드라는 것을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때 유적이 발견돼서 공사가 엄청나게 딜레이 되니 어쨌니 이런 얘기가 많았죠. 자, 올해 오픈이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수익성이 너무 악화가 돼서 그동안 공사 비용도 10년 이상 공사가 이어지다 보니까 공사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이 부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사실 이 레고랜드라는 걸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면, 강원도시가 보증을 해줬어요. 채권 자본 조달을 할 때 강원도시가 보증을 해줬는데, 최근에 이 강원도에서 지사가 바뀌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보증해주기 어렵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상 국채 성격의 보증이었어요. 국채 성격의 보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국채가 보증했다라고 하는 것은 채권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등급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상 철회가 된 거죠. 그럼 채권 시장에서는 지금 시장이 얼마나 어려우면 이 국채 성격의 가장 안전한 보증조차도 다시 철회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냐, 이렇게 받아들여 버린 거죠. 이걸 당장 이제 강원시와 정부가 이제 뒤늦게 수습을 해서, 아니다, 우리 자금 재원 조달해서 문제없이 상환하도록 할게, 자, 혹은 보증해 주도록 할게, 이렇게 나왔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이미 사태가 터졌다는 거예요. 뒤늦게 이제 수습을 했긴 했지만 이미 채권 시장의 불안 요인을 증폭시켜버린 효과만 더 가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내년에 더 많은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고,
더 시장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면은 더 많은 유동성이 필요할 텐데 지금 대기업조차도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이미 중소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직면해 있다. 이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이것은 한국에 상당히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언제까지고 정부가 계속적으로 유동성 정책으로 채권을 매입해주는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긴축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해결해야 될 상황인데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시장으로 나아간다면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쉽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무역 흑자입니다. 이 무역 흑자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 무역 흑자를 봐왔던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무역 흑자를 본 사실 그 내역을 우리가 조금만 자세하게 본다면 대한민국은 2009년부터 중국에 대한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 흑자를 매년 200억 달러 이상 흑자를 거둬왔고요. 이 중국에다가. 자, 그런데 일본에다가는 매년 200억 달러의 적자를 봐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쉽게 얘기하면 뭐 저작권 이런 거죠. 기술력, 저작권 이런 것들인데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일본한테 매년 이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미국 외의 지역에서 150억 달러 정도의 흑자를 기록해왔다.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가 이 일본의 200억 달러는 중국으로 퉁치고 이 미국과 그 외 지역에서의 150억 달러의 흑자로 우리나라가 꾸준한 무역 흑자 국가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두 가지 때문에 깨지게 됐죠.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탈중국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건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고요. 특히나 현 정부가 처음에 수립되고 나서 인수위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가장 우리나라의 첫 번째 중요한 이 해결책은 이 위안화 동조가 너무 심하다. 위안화 동조에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우리나라가 현재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에 대한 무역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중국도 현재 경제가 위태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조차에서도 우리가 기존처럼 기속적인 흑자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왔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죠. 근데 이 원자재 가격이 현재 쉽사리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의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선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환율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무역 흑자에서 우리가 다른 북미 시장에서 파이를 키워야 되는데 이 지역에 대한 경제도 현재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것을 중국을 대체할 만큼의 다른 시장을 키우기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 200억 달러 흑자를 매년 만들던 중국이 그냥 홀라당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이 규모가 줄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투자하던 기업이 매년 영업이익이 10억, 20억, 30억, 40억, 50억 늘어나는 흑자가 증가되는 기업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꾸준히 투자할 텐데 어느 날 이 기업이 흑자가 100억에서 갑자기 90억, 80억, 70억으로 준다면 이 기업은 여전히 흑자를 내고 있지만 이미 그 기대치에 반영이 됐던 그 기업의 주가는 추가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도 그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두 가지에서 비롯돼서 연계되는 게 바로 이 환율 시장의 문제입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의 주식 붐이 일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환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원래 이 환율이라는 것은 이미 대한민국이 10년 넘는 세월 동안 1,200원이라는 밴드 내에서 움직여 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과 한국의 기준도 1,200원 전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급격한 변동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것은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뭐 1,300원이 깨졌고 제가 과거에도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환율이 1,300원이 깨지면 1,400, 1,500 가는 건 순식간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수치상으로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깨지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깨진다는 의미 자체가 왜 유지가 됐는지를 안다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요 위에 채권부터 보시죠. 원래는 우리나라는 국채라는 시장이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은 1997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아시아 영유라고 불리면서 그렇게까지 잘 사는 국가는 아니었죠. 이제 뭐 한국 아시아에서 막 이렇게 조금 성장하는 그런 국가였는데 원래라면 국채 시장이라는 곳이 가장 안전한 게 유럽이었습니다. 참고로 전 세계적으로는 매년 반드시 어떤 자금들이 움직이게 포트폴리오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시장에서 엄청난 규모의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큰 금액은 바로 채권 시장입니다. 주식 시장은 사실 채권 시장의 전체 금액에 비하면은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자, 근데 이 국채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국채가 어딥니까라고 하면 당연히 미국채고요. 그 다음이 유럽의 채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 시장의 자본들은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분포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2008년도에 미국의 리먼 사태가 터지고 서브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2010년대부터 유럽의 재정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야, 유럽이 더 이상 안전한 국가가 아니다. 유럽의 채권도 얼마든지 파산할 수 있구나.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사태들을 통해서 이 채권 시장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자본들이 차세대 국가를 찾기 시작해요. 그 국가를 찾아보니까 어디가 나오느냐? 한국이 나온 겁니다. 왜? 아니 2008년도 글로벌 위기 때 2008년도 9년도 대외 의존도 1위인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GDP 플러스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던 국가고 IMF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극복했고 여러 가지 사태들을 보니까 야, 한국이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리고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중국이라는 시장이 한국에 커지면서 이 국가가 지속적인 무역 흑자도 만들 수 있는 국가네 라고 하면서 한국이 안전한 채권 국가는 아니지만 차선택으로 선택된 국가가 바로 한국의 채권 시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채권의 자금들이 한국으로 대대적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한국은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항상 인기의 절판이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는 이 채권 시장 때문에 환율이 안정되는 게 뭐냐면 돈이라는 건 달러가 채권 시장에 들어오든 주식 시장에 들어오든 어쨌든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로 돈이 유입이 되면 그것이 환율을 안정화되게 즉 달러가 많아지니까 달러가 약달러가 하고 원하는 강세로 유지가 되는 그래서 급격하게 환율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채권에 대한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무너지더라도 환율은 크게 터진 적이 없었던 거예요. 2020년도에도 주식시장은 크게 무너졌지만 환율은 1,300원대에서 방어가 됐던 거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시장의 어떤 리스크가 발생을 하더라도 한국은 환율이 1,200원대 전후로만 움직이면 안전한 이 밴드를 유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한국은 사실상 2009년도에 이 환율이 폭등한 이후부터 최근까지도 이 1,200원 라인 안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여 왔다. 아무리 큰 리스크가 있더라도 1,200원대가 크게 깨지는 경우는 없었다. 코로나 사태 잠깐을 빼고요. 자, 거기에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이라는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프록시라는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중국이 이제 새롭게 무역 시장을 개방하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니까 세계적인 자본들이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근데 중국을 투자했더니 안전한 해지, 그러니까 해지용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이 환율에 대한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안화는 너무 비용도 크고 거래도 용이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비슷하게 동조돼서 움직이면서 시장에 대한 개방은 훨씬 더 많이 됐고 수수료도 싸고 거래도 훨씬 더 용이한 국가가 어딘가 하고 찾아봤더니 한국이었던 거죠. 그래서 돈은 증시와 어떤 투자는 중국에 이루어지고 해지용 자산으로 환율에 투자하는 것은 원화에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그런 자본들도 원화에 대한 인기로 만들어지고 채권 시장에 대한 인기도 당연히 한국에 대한 원화의 인기로 이어지면서 한국은 1,200원대의 안정적인 밴드를 그동안 유지해왔다. 그럼 이게 유지되면 좋은 점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수출이 아주 용이해집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인데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한국의 물건 가격이 뭐 일주일 만에 굉장히 큰 폭으로 등락을 해버린다라고 하면 거래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이 되겠죠. 근데 이 나라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웬만해서는 1,200원대 전후로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한국에 대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뢰가 생기겠죠. 그것이 우리나라의 수출을 훨씬 더 용이하게 만든 요인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이 채권과 무역 흑자 그리고 이 환율적인 부분들이 한국의 꾸준한 경제 성장을 만들어 올 수 있었던 큰 요인들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제적인 시장의 채권 버블이라는 것이 터지려고 하고 있는 상태고, 그것이 한국에서는 지금 각 기업들 간의 회사채의 자금 조달에 굉장히 큰 리스크가 발생했고, 그것에 대한 트리거 역할을 최근에 강원도의 레고랜드가 일으킨 거고요. 꾸준한 무역 흑자를 기록해 올 수 있었던 중국에 대한 수출이 우리가 줄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탈중국가 원자재 가격, 또 거기서 연동되는 환율,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입해오는 비용이 더욱 비싸지면서 무역 적자를 만들었는데, 이게 당장에 개선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과거만큼의 우리가 중국에서 큰 무역 흑자를 다른 시장을 빠르게 대체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의 무역 흑자는 점진적으로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환율에 대한 문제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1200원대의 밴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국채 시장의 안정화, 그리고 우리나라가 차세대 안정성 있는 채권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이고, 또 프록시 통화로 우리나라에 대한 원화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왔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모두가 안정적이지 못하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연계적으로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빵 터지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문제는 한 가지가 빵 터지게 되면 얘만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연동된 이쪽의 문제가 또 발생하고, 이쪽에서 또 연동된 이쪽 옆에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연쇄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의 리스크도 몇 가지가 아주 크게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체크하시고 알아보면서 투자에 대한, 나만의 주식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훨씬 더 안정한 투자를, 안정성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글로벌 리스크 가장 큰 세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돈을 풀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필요한데, 이걸 사주던 큰 손이 바로 중국과 일본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개 국가가 각 상황별 이유 때문에 이 미국의 국채를 매각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미국은 긴축을 하고 있죠. 긴축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대차 대조표 축소라는 게 있는데, 이 대차 대조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거죠. 한마디로 양적 완화 때는 미국이 나서서 시장의 채권들을 사주면서 유동성을 공급해줬는데, 반대로 긴축을 가게 되면 그 유동성을 주고 보유했던 채권을 다시 시장에다가 내다 팔아버리면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 중국도 미국 국채를 내놓고 있고, 일본도 미국 국채를 내놓고 있고, 거기에 미국 당사자도 대차 대조표 축소로 국채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보다 월등히 많은 매도가 나온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국채의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반대로 움직이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례적으로 지금 4%를 수십 년 만에 넘어서 4%가 넘어 있는 상태고, 사실은 이번 코로나 이후의 사태가 아니고서는 미국의 국채 금리는 13%, 14%대에서부터 꾸준하게 밑으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미국 국채를 사주는 존재들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두 개의 시장에서 그 국채를 매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제가 회사채 시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채 가격이라는 거는 시중의 기준금리에 연동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표현을 한다면 기준금리가 이미 3%, 4%가 돼가고 있는데 국채금리가 3%만 준다라고 하면 시중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국채를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중의 금리가 이미 기준금리가 3%, 4%가 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국채금리는 시중의 기준금리가 막 튀어오르게 되면 더 튀어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너네가 이미 기준금리가 3.5%대에 있지만 앞으로 최소 4.5%까지 올릴 것이고, 심지어 일각에서는 그것이 5%가 넘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발행하는 국채금리보다 내년에 발행하는 국채금리가 훨씬 더 쌀 텐데 굳이 우리가 지금 그 국채를 살 필요가 있는가? 이런 시각도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더 비쌀 때 국채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문제가 뭐겠습니까? 국채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기관들이나 어떤 국가들 입장에서는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나는 비싸게 주고 샀던 국채 금리가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미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국채의 가격이 엄청난 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기 때 이자도 줘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튀어 오르니까 국채 금리도 오르면 만기 때 줘야 될 이자도 많아지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국채 가격도 엄청나게 폭락을 하다 보니까 이미 기존에 내가 평가 손실이 크게 발생하면 그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추가적인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정말 과거에 잠깐은 뭐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 채권 시장이 크게 무너지기 전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미국의 미시간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인데 앞으로 미국의 이제 국민들이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될 것 같느냐, 물가가 더 오를 것 같느냐라는 심리표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원래 경제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소비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어떤 한 가지 물건이 앞으로 싸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물건이 내년에 더 오르고 더 오른다라고 판단되면 사람들의 소비는 당연히 지금의 싼 가격을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상식에서는 지금도 이미 가격이 비싼데 내년에는 이 인플레이션이 내려오지 않고 물가가 오히려 더 오를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미래의 소비를 앞으로 땡겨오기 시작합니다. 즉 나의 어떤 여유 자금과 나의 어떤 재정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어질 테니까 미래의 소비를 미리 땡겨와 버리는 거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 제목이 금리를 올려도 돈 쓰는 미국인들은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 미국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풀어줬던 그 엄청난 현금의 살포가 당연히 미국의 높은 저축률을 만들었고 그 저축률을 가지고 현금을 썼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해당 기사의 다른 내용을 보시면요. 미국의 현재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의 사용률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대출이죠. 신용카드와 리볼빙 서비스는 대출인데요. 이 사용량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서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40년이면 언제냐? 바로 폴 볼커가 과거에 엄청난 금리 인상을 통해서 13%, 14%대의 인플레이션을 통제했던 바로 그 시기 이후에 당연히 물가도 그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오르는 거니까요. 이렇게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높은 물가와 내려오지 않은 기대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이런 것들은 당연히 미국의 기준금리를 더 끌어올리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앞에서 발생했던 이 연결되어 있는 국채 시장의 수요가 아직은 회복되기가 더 어려운 시기를 더 길게 만들게 되고 국채 시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말라버리는 정말 역사상 발생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도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 부분을 인지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연준이 다시금 정책을 턴하고 돈을 풀어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진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쨌든 이 시장은 돈이라는 게 풀리지 않으면 증시는 절대 우상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실물 자산이 우상향할 수 있었던 것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이 계속적으로 전 세대보다 더 풀리고 더 풀리고 더 풀리는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더 풀리면서 모든 실물 자산이 우상향했다라는 논리를 우리가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주식이라는 걸 지금 사서 언젠가는 다시 더 오를 거야. 지금의 가격보다 더 떨어지더라도 분명히 다시 오를 수 있을 거야. 이 논리를 대입하려면 이 전 세대보다 이 다음 세대에 압도적으로 많은 돈이 더 풀려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이라는 것을 할 수 있었을 때 양적 완화라는 걸 할 수 있었을 때 가능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보시죠. 미국은 40년 전에 발생했던 인플레이션 이후에 수십 년간 디플레이션을 오히려 걱정을 했고요. 왜냐하면 일본 때문에 일본이 수십 년간 디플레이션 때문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얼마든지 통제를 할 수 있으니 디플레이션을 만들지 말자. 그 근거를 가지고 디플레를 피하기 위해 명분이죠. 명분으로 통화정책, 유동성 정책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가가 오르면 다시 그거를 찍어 누르면서 지속적인 우상향과 돈풀기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가 되고 물가의 높은 수준이 장기화가 된다면 그건 무슨 문제를 가져오느냐? 이 다음 세대의 경제에서는 이제는 디플레를 피하는 명분으로 과거처럼 돈을 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경제학자들과 시장의 전문가들은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 이미 바로 직전 연도에 그 전전 연도에
불과 몇 년 사이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전 세계가 힘들었는데 지금 또 그걸 만들 수 있는 유동성 정책을 펼친다? 이거는 정책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형태의 정책이 나오겠지만 적어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경제가 무너지면 돈 풀어주고 시장이 좀 증시가 많이 폭락하면 돈을 다시 풀어주는 이런 아주 부드러운 정책은 우리가 이제는 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종합해보면 이 인플레이션의 장기화가 지속되고 그리고 미국의 이런 무리한 무너지지 않는 소비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더 높은 기준금리를 가져오게 되고 그때 무너지는 이 미국의 소비와 실업률은 시장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높은 침체의 골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무너진 페트로달러 시스템입니다. 미국이라는 국가는 사실 중국이라는 시장을 디플레이션을 수출할 수 있게끔 과거에 WTO에다가 상당히 노력을 해서 넣어주고 그로 인해서 중국은 미국의 채권에 가장 큰 손이 됐고 미국은 그걸 필두로 싼 물건을 중국에서 만들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과거의 미중 패권 전쟁에서 2018년도부터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트럼프는 다시 이 퍼스트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동안 죽었던 미국의 제조업 지역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해외 공장들을 미국으로 끌어오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로 맞아떨어졌던 게 중국과 어떤 미국의 이해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중국이 지금은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미국을 위협할 정도가 된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추진하는 게 뭐냐면 페트로 위안입니다. 이 페트로 위안을 가지고 러시아하고 합작을 해서 뭘 만들었느냐? 달러를 제치고 에너지 부국이었던 러시아의 최대 결제 화폐로 사실상 올해부터 사상 처음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건데요. 이거는 대대적으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에다가 정면으로 도전을 한 거죠. 게다가 가장 미국의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근본이었던 이 사우디가 사실상 페트로 위안이 되어 있는 그 결제 통화가 만들어져 있는 이 브릭스에 가입을 희망했다라는 것. 사실상 가입 신청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사가 다 안 나왔는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됩니다. 하나는 기존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어떠한 극단적인 선택이 나올지 우리가 아직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전쟁의 위협이 갈수록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전쟁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우리는 전쟁이라는 걸 수십 년간 경험을 안 해봤죠. 해봐야 뭐 저기 아프리카나 중동쪽에서 뭐 이렇게 났던 거 빼고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피부에 와닿을 만한 전쟁은 없었어요. 첨단화가 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전쟁이 안 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할 정도로 사실상 전쟁은 그동안은 대부분이 아주 낙후된 국가들에서만 발생을 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이 전 세계가 인식한 건 뭐냐면 이제 얼마든지 우리 옆에서도 전쟁이 날 수가 있구나. 과거와 뭔가 달라졌구나. 이런 인식이 깔린 겁니다. 여기에 중국의 사실상 공산 독재 체제가 만들어졌죠. 역사적으로 공산주의의 독재 체제가 자본주의적 시장에서 성장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시장이죠.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의 연임과 그 밑에 이 실질적인 세력들이 전부 다 시진핑 라인으로 물갈이가 되는 걸 보고 나서 국제시장에서 자본이 대규모 이탈되는 것은 사실상 이제 더 이상 자본주의를 어느 정도 추구하는 중국이 아니라 공산주의 독재 체제가 됐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본이 급격하게 지금 이탈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중국의 가장 큰 목표가 대만이거든요. 대만은 우리 바로 옆에 있죠. 그러면 이게 전쟁이 실제 나고 안 나고 나기를 빕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전 세계는 우리가 평화롭게 투자를 하던 것들이 이제는 무너졌다. 언제든지 주변 국가에서 그리고 첨단화되어 있는 국가에서도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미 한 차례 그로 인한 충격이 발생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전쟁이 또 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오는 충격은 훨씬 더 중첩되어 있는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게다가 이제 한국은 뭡니까? 북한의 아주 선을 넘는 도발까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열심히 사서 나중에 뭐 불릴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를 꼭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서 국내와 글로벌
리스크 가장 큰 세 가지, 그리고 그것이 과거와 달랐던, 그동안 역사적으로 없었던, 과거의 시장과 비교하기 어려웠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무조건 부정적으로 시장을 보거나 무조건 하락을 논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무조건 매수를 외쳤던 제가 최근에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 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